사람에 대한 예의를 모르는 어떤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200억대 자산을 가진 주인공의 부모님의 삶에 대한 태도에서도 배울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얼마 전 오랫동안 사귀어온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터놓으면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갈 것 같아서 제 사연을 한번 적어서 보내봅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는 경상북도의 소백산 자락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온 동네 마을 사람들 한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던 제 어릴 적 고향 마을은 소나무가 많아 주송마을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곳은 동네 경치도 좋았고, 동네에 흐르던 시냇물은 여름에는 가지가 잡혔고, 겨울이면 꽁꽁 언 얼음판이 되어 재미있는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동네 인심도 참으로 훈훈했고, 모두가 그야말로 이웃사촌처럼 지냈답니다. 진짜 집집마다 서로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 만큼 가까웠던 그 동네에 어느 날 낙농 사업의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이미 인삼재배로 톡톡한 재미를 봐왔던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고소득을 약속하는 낙농 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득이 한 2,000평 되잖아. 저기서 목장으로 만들어서 우리 다 같이 젖소를 키우면 어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목장을 지어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거야. 젖소 사료값과 볏짚은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인건비는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해내면 되니 따로 들어갈 돈이 하나도 없어. 여기 이 아래에 사인하고 우리 다 같이 부자 한번 돼보자고. 오랫동안 마을 이장을 해온 김씨 아저씨가 중심이 되어 우리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 마을 낙농조합을 급하게 만들었고, 자주 타지로 출장을 다녀오며 들었던 최신 정보를 마을 사람들에게 한 보따리씩 풀어놓았습니다. 나 이번에 들어보니 저 멀리 있는 뉴질랜드라는 나라에서는 이걸로 한 집이 한 100억도 번대. 집집마다 땅이 하도 넓어서 트럭을 타고 한참을 달려야 한다네. 저 강원도 강릉인가 횡성인가에 사는 사람도 이번에 젖소를 들여 사육을 시작했는데 우유 물량이 떨려서 돈 쓰다 반잠을 못 잘 정도래. 100억? 아니, 100억이면 얼마나 돈이 많은 거야? 젖소가 그렇게 돈 벌기 좋단 말이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인삼보다 더 좋은가 봐. 근데 누렁소야 어릴 때 키우는 거 봤지만 젖소는 키워본 적도 없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가? 그러게. 그러하면 기술도 배워야 할 테고, 우유 조절 짜려고 하면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닐 텐데.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누군가 이미 다 알아봤지. 이만한 고소득도 없어. 내가 우리 경상도에서는 처음으로 따오는 거야. 기술이고 지원금이고 내가 다 알아서 따올 테니 일단 기본 자금만 내고 같이 시작해 봄세. 내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가? 우리 다 같이 진짜 부자가 되는 거야. 그라모 여기 바로 천국이겠지? 그자? 여기 사인만 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들 하지 마. 곧 돈방석에 앉게 해줄게. 10년도 넘게 마을의 대소사에 앞장서서 꾸준히 일을 마다않고 해왔던 이장 아저씨가 이렇게 나서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늘 신중한 편인데다 우직하기까지 한 아버지는 친할머니가 하도 성화를 하시는 바람에 마지못해 도장을 찍었습니다. 누구한테 지는 것도 싫어하고 꼭 이겨야 하는 할머니는 그때만 해도 돈만 생기면 어떻게든 조그마한 동네 땅을 사 모으고 있었고, 그 연세에 남의 땅이라도 붙여서 해마다 꼭 얼마라도 더 모으는 악착 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주머니에는 언제나 꼬깃꼬깃한 제법 큰 뭉칫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읍내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던 저는 마을 친구들과 같이 통합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녔는데, 우리는 모두 곧 엄청난 부자가 될 것처럼 들뜬 기분에 등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젖소가 얼마나 큰지, 젖소 한 마리에 하루에 우유가 몇 리터나 나오는지 제잘거리며 뭔지 몰라도 신나던 그런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교에서 집에 들어오니 경찰차가 서 있었고, 태어나 마을에서 처음 보는 경찰 아저씨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기절하셔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뭐 한다고 이렇게 세상을 버렸습니까, 어머니?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셨던 할머니가 툇마루에 놓여있던 농약을 드시고 그만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감나무집 할아버지네 부부도 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기 좋고 인심 좋고 조용했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만 지나면 1억 천금을 벌 수 있다고 신종 유망 사업인 젖소 사업을 마을 사람이 다 같이 해보자며 도장을 일일이 받고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관리해오던 이장 아저씨가 지난밤에 아무도 모르게 야반도주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데다 새벽같이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들고 튀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열심히 찾아보겠지만 작정하고 도망간 계획적인 범죄라서 아무래도 쉽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집마다 5천만의 빚은 기본이었고 1력도 넘는 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미 갖고 있던 돈은 다 내주었고 도장받은 서류를 가지고 가서 대출을 받아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집도 땅도 모두 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하룻밤새 모두 거지가 되었고 벼락부자가 될 꿈에 부풀었던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선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우리 일단 읍내로 나가자. 나가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 한번 궁리를 하자. 여보, 돈도 한 푼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농사를 짓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가진 돈도 다 털리고 빚이 1억인데 그 이자는 어떻게 갚아? 뭐라도 해봐야지, 안 그래? 며칠 읍내에 드나들던 아버지는 읍내 근처 과수한 안 임시 건물에 우리가 살 방을 2칸 얻었습니다. 이사라고 할 것도 없이 리어카에 몇 번 실어서 짐을 날랐고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공터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장사를 하기 위해 시외버스 터미널 사무실을 몇 날 며칠을 찾아가서 부탁하고 주변의 노점상과 가게를 찾아가서 또 부탁하며 얻었다는 그 자리. 가게 얻을 돈도 없었던 부모님은 순댓국을 밤새 끓여 토렴식으로 만들어 길거리에서 국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 버스가 다니기 시작하는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순댓국을 가지고 가려면 전날 저녁부터 집에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니, 이 집 순댓국밥은 어찌 이리 맛있어요? 콩나물 국밥을 토렴해주는 곳은 많이 봤는데 순댓국밥을 이렇게 토렴해주니 따끈한 정도도 딱 좋고 국물 맛도 진짜 개운합니다. 꼭 여기에서 한 그릇 먹고 버스를 타러 갑니다. 이 집 순댓국밥 먹으면 하루 종일 기운이 나요. 혼자 사는 할아버지라고 맨날 이렇게 한 그릇을 그냥 주니 내 죽을 때까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으려고. 고맙구려. 우리 어머니는 원래 고향이 경남 김해 사람으로 김해는 원래 돼지국밥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우리 집은 국물은 엄마만의 비법이 있었습니다. 다대기도 특별 비법으로 만들었는데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길가에서 팔기 시작한 국밥은 아침 8시만 되면 동이 났습니다. 읍내 맛집으로 소문난 순댓국밥집은 엄마 순댓국밥이라는 상호를 달고 드디어 3평짜리 가게를 얻었습니다. 엄마 손맛과 비법이 전부였고 우리 가족의 소원과 바람이 가득 담긴 국밥집은 불티나게 장사가 되었습니다. 워낙 소문난 맛집이라 지역 신문사에서도 다녀가고 텔레비전 숨은 맛집 찾기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하면서 그야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부모님은 처음처럼 정성을 다해 재료를 준비하고 국물을 우렸습니다. 그렇게 한 5년을 장사하고 나자 부모님은 버스터미널 앞에 작은 상가를 한 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는 조금 더 넓혔고 숙모도 일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삼촌까지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장사는 점점 잘 되었고 이제는 24시간 365일 불을 밝혔지만 가게에는 손님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식당에서 쓰는 채소는 직접 다 키우셨고 고기도 독축장에 들러 제일 좋은 등급으로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쌀도 도매상에서 묵은 쌀을 사들여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던 주송마을에서 지은 쌀로 바로 도정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이러니 밥맛까지 정말 좋을 수밖에요. 인구도 적은 이 작은 읍내에서 어떻게 그렇게 장사가 잘 되었을까요? 마침 우리 읍내는 소백산행을 가기 위해 전국에서 오는 등산인들이 들르는 곳이었고 인삼철이 되는 가을이면 전국에서 인삼을 사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문도 그만큼 전국적으로 쉽게 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운이 따라주었다고 할까요?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란 저희 형제들은 오순도순 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부모님이 작은 상가를 살 무렵 저는 먼저 대학교에 입학한 언니를 따라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안동찜닭이 봉추찜닭이라는 브랜드로 서울을 뜨겁게 달구었고 우리 엄마 순대국밥도 제천을 거쳐 서울 청량리점을 출발로 가맹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서는 연일 지방 토종 브랜드의 전국 프랜차이즈에 대해 트렌드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을 대기표로 받아가며 우리 집 식당 앞에 줄을 섰습니다. 가게가 너무 커지자 고향에 있던 가게는 사촌 동네에게 맡기고 부모님은 서울로 와서 식당 일에 합세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채소와 쌀은 고향에서 공수해왔고 이제는 마을 전체의 쌀을 모두 우리 식당에서 사용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가장 비싸게 고향 마을 쌀을 항상 매입했고 엄마 순댓국밥집 농장을 고향에 따로 운영할 만큼 채소 소비량도 엄청났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돈이 잘 벌릴수록 더욱 조심해야 해. 그리고 가맹점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안 돼. 그럼 관리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관리할 만한 정도까지 늘리고 메뉴의 수준을 더욱 높여야지. 그럼요. 무조건 돈이라고 욕심내서 마구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식당 같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뭐해요? 부모님은 그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가맹점을 딱 10호점까지만 받았고 가맹비를 따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준비가 된 사람들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했고 그분들과 함께 메뉴 개발하고 개선할 점을 연구하고 고치면서 그야말로 같이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장사하던 부모님은 드디어 서울 땅 한복판에 건물을 매입했고 매입한 땅 일부는 주차장을 해서 또 돈을 벌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거의 20년 가까이 하루 24시간을 순댓국밥과 함께 지내다 보니 좀 큼큼한 특유의 냄새가 배인 것 같았습니다. 가게가 아니라 집이나 밖에서 부모님을 만나도 약간 특유의 냄새가 났지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늘 잊지 않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부모님을 저는 늘 존경하며 지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만났던 남자친구와 별탈 없이 5년간 만나오고 있었고 막 회사에서 입사한 남자친구는 잠시 중국 광저우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파견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 전에 미리 한번 차라도 한잔 하는 게 어떻겠냐는 남자친구의 말에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따로 언제 결혼하자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 막연하지만 또한 그만큼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현아야, 다음 주에 우리 엄마랑 누나랑 같이 차 한잔 할래? 집으로 오라고 하면 너 부담스러워할까봐 일단 엄마가 커피 한잔 하자고. 응, 난 무조건 좋아. 그래, 어디서 만나면 좋을까? 누나는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셔? 좀 취향에 맞는 곳을 찾아보자. 나 너무너무 설레고 긴장돼. 일남일녀의 둘째인 남자친구는 서울이 고향이었고 그동안 들어온 이야기나 남자친구의 행동을 봐서는 부모님도 제법 무난해 보였습니다. 하나뿐인 누나는 나름 유명한 여성 의류 회사의 디자이너였는데 뉴욕으로 의류 디자인 유학을 다녀온 유학파였습니다. 감각 있고 센스 있고 스타일도 좋은 것 같은 누나의 심성 곱고 내게 잘해주는 능력 있는 남자친구라니 남자친구 부모님은 정말 자식들도 잘 키우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나가 커피와 케이크를 같이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이리저리 조사해보고 케이크가 특별히 맛있는 카페를 골랐습니다. 햇살도 좋은 일요일 오후 남자친구와 만나 같이 점심을 먹고 카페에 미리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저기 멀리서 걸어오는 예비 시어머니와 누나의 빨간색 미니스커트와 호피 무늬의 가방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어머, 네가 현아구나. 반갑다 그래. 안녕, 현아, 반가워. 여기 내가 진짜 좋아해서 자주 오는 카페인데 어떻게 알았어? 네 여친 센스 있다. 나 이 집 치즈케이크 정말 좋아해. 여기 케이크가 정말 맛있다고 친구가 추천해줘서 알게 되었어요. 저도 치즈케이크 좋아해요. 호호호 서로 웃으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고 부드러운 커피와 케이크를 같이 먹으니 마음마저 사르르 녹는 달콤한 순간이었습니다. 좀 행복하기도 했고 모든 게 유쾌하고 기분이 좋았던 순간 남자친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이때다 하고 질문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참, 그래. 근데 부모님은 뭐 하셔? 여태 그걸 안 물어봤네. 아버지 무슨 일 하셔? 엄마도 궁금했죠? 우리 동네에서 조그맣게 순댓국밥집을 하세요. 저희는 원래 시골에 살았는데 그 국밥집이 좀 잘 되어서. 뭐라고 덧붙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말을 뚝 자르고 나섭니다. 뭐라고? 식당을 한다고? 아니, 어느 동네에서? 네, 저희는 저희 동네에서.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을 하는 게 무슨 큰 문제가 있나? 잘못이 되었나 싶어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있는데 장사하네 장사. 그것도 동네 장사. 아니 뭐야, 그럼 장사꾼 딸이네? 우리 상현이가 지금껏 동네에서 식당하는 집 딸을 만나고 다닌 거야? 어우 촌스러워 진짜. 아니, 얘. 장사하면 좀 무식하잖아. 난 그게 제일 싫더라. 푼돈 벌자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해야 하고 남을 속여서 얼마라도 더 돈을 버는 거니. 그래, 동네 국밥집 일해서 얼마나 버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그래, 집은 있고? 네, 집은 있습니다. 아니, 동네가 어딘데? 어디서 장사를 해? 다 쓰러져가는 그런 가게 아니야? 세상에, 장사꾼은 별론데 진짜. 아니, 왜 하고 많은 장사 중에 밥 장사라니? 엄마 순댓국밥? 이름도 참, 난 진짜 별로다 얘. 단 한 번도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고, 밥 장사라느니 다 쓰러져가는 가게 아니냐는 둥.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속사포처럼 쏟아내는데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난 후 남자친구와 함께 넷이 어머님과 누나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저녁에는 오랜만에 영화를 한 편 볼 계획이었지만 도저히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현아야, 어쩐 일이야? 상인이랑 데이트 안 하고? 네, 오늘은 좀 일찍 헤어졌어요. 피곤할 텐데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그럼 온 김에 어서 좀 도와, 응? 현아야, 저기 5번 테이블 주문 좀 받아. 7번 좀 치우고. 네, 엄마. 여전히 물밀듯이 밀려오는 손님들은 식당 안에 북적북적했고 밤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면 아버지는 주차장을 봐주는 아저씨와 교대로 주차장 계산대로 가셨고 일하는 식당 이모님들이야 늘 있었지만 제가 거들면 나오지 말라고 하면서도 늘 엄마 아빠가 흐뭇해하셨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언제나 짬만 나면 식당의 일을 거들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하루는 남자친구가 같이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현아야, 어제 누나가 뭐라고 했지? 나한테도 자꾸 묻던데 혹시 너 기분 상한 거 아니야? 궁금하긴 또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요즘 세상에 요식업이 얼마나 핫한 사업인데 누나가 뭘 몰라서 그래. 그리고 말이 워낙 직선적인데 너가 좀 이해해, 응? 뒤끝도 없고 또 그만큼 딴 생각도 없어 누나가. 응? 제발 기분 풀어, 응? 내가 사과할게 현아야. 아니, 국밥집 하는 게 그렇게 이상해? 작은 가게든 큰 가게든 장사한다고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이상해 정말. 남자친구의 열심히 달래는 말에 볼멘 소리로 나의 감정을 조금 담아서 표현해보았지만 저도 이쯤에서 그냥 잊어버리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싶기도 했고 장사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도 좀 너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이다 싶었지만 어쩔 수 없잖아 하는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리 우습게 볼 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기분은 제법 나빠도 금방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남자친구는 파견 근무를 다녀왔고 전에처럼 다시 데이트하며 남자친구와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